2022년 5월 30일 오후 7시 17분 FC 한양 5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이제 저희 5번째 방송입니다. 어, 이제 5번째 방송은 결국은 이제 한 달 하고 한 번 더 했다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한양대가 축제가 있었어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다들 이제 축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일단 잠깐 근황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제 새내기. 네. 일단 저희도 다 코로나권이라서 축제는 다 처음이에요. 저희 4명이 다. 근데 새내기는 축제 어떻게 보냈나요? 저도 사실 제가 축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지 걱정이었는데 저희 축제가 3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첫날에는 저희 과에서 하는 주점 가서 놀고, 두 번째는 또 저희 학교에 잔나비와 에스파가 왔기 때문에 10시쯤부터 공연이지만 전 12시 반부터 웨이팅해서 스탠딩석 제일 앞에서 봤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9시간 반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번 라인업이 괜찮았잖아요. 축제 라인업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줄을 많이 섰는데 역시 새내기의 열정으로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동아리 주점을 했죠. 이제 동아리에서 주점을 운영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도 약간 오더를 했죠.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주문 제가 이제 써놓고 무슨 음식 나와야 돼 이렇게 전달해주고, 음식 나오면은 이거 체크, 뭐 이거 결제됐어 이런 거 다 제가 다 조율을 하면서 약간 그런 역할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힘들긴 했는데. 매니저 역할. 그렇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럼 성관이는 어떻게 보냈나요? 저도 축제를 즐기고 싶었는데 일단 축제 시작 날인 수요일에 비가 와가지고 하필 그날 제가 노트북이랑 태블릿 다 들고 오는 바람에 이거 비 와서 져주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날 아쉽게 집을 갔고, 목요일은 라인업이 진짜 좋았는데 알바를 빼지 못해가지고 그날 일찍 가버렸습니다, 집에. 그리고 금요일은 그날이 다듀랑 지코가 왔는데 제가 솔직히 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도 다 좀 못 즐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셨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그래도 팟캐스트를 하는 멤버가 이제 주점을 한다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주점에 놀러. 좀 섭합니다. 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형이 일하고 있는 주점 와서 뭐 음식도 좀 팔아주고 뭐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오고 싶긴 했는데 이게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냥 주점 하나 보고 온다? 이게 좀 친구들한테 설득하기 힘들더라고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은영이 형은 뭐 지난주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수요일은 아침에 학원에서 애들 한국사 검정고시를 가르쳤고, 오후에는 밤 10시까지 옷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에스파가 왔지만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이 저한테 마지막 한문 쪽지 시험이 있기도 했고, 또 대체 과제를 마지막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일이 없는 날이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밀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한번 축제나 갈까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바람에 이거 돈도 한번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찍어봐야 되겠다 해서 일을 그냥 나갔습니다. 이제 은혁이 형은 이제 공약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이제 사야죠. 이따 말하겠지만 이제 챔스 우승을 레알 마드리드가 해서 은혁이 형이 저희한테 이제 뭐 회식을 은혁이 형이 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코너 챔스 결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챔스 결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팟캐스트에는 이제 레알 팬이 2명 있고 리버풀 팬이 1명 있죠. 일단 레알 팬들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이제 먼저 은혁이 형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물론 제가 밥을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값진 우승으로 맞바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성관이는? 저는 소감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다 같이 박수 치는 건 좀 그렇고 은혁이 형이랑 저만 둘이서 박수 한번 치기로 합시다. 이번 진짜 솔직히 16강 대진 처음 뽑혔을 때부터 이번엔 좀 아니다, 이번엔 또 16강에서 금방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이걸 8위를 잡고, 그리고 8강에서 첼시도 잡고, 그리고 4강 맨시티 이건 진짜 안 된다 싶었는데 또 잡고, 결승 리버풀 이거는 결승이라서 좀 기대를 했지만 실제 내용은 초반부에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한 방으로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 한 방으로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따내는 게 이게 역시 레알을 응원하는 이유지 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결승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패배를 맛본 준우승 팀을 응원하는 승현이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리그에 이어서 둘 다 준우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제가 이거 경기 끝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결승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결승전 장소는 이제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라는 경기장에서 했죠. 이게 경기장은 뭐 그렇게 중요하나 경기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경기장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무려 36분이나 이제 지연이 됐죠. 원래 새벽 4시 한국 시간에 일요일 새벽 4시 킥오프였는데 경기 계속 안 하고 계속 미뤄져가지고 결국엔 선수들이 다시 몸풀러 워밍업을 하러 나오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티켓 없이 무단으로 경기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는 경찰들과 뚫고 들어오려는 사람들과 충돌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실제 티켓을 소지하고 있는 리버풀 팬들이 많이 못 들어갔다고 해요. 경기장에 제 시간 안에.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프랑스가 이제 유럽의 중국 네. 이렇게 승현이가 얘기했었죠. 찾아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그런 별명이 진짜로 있긴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또 한 차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경기력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지만 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전반전을 보자면은 초반부터 그냥 리버풀이 압도했습니다. 리버풀 팬 혹시 전반전을 보면서 약간 승리할 것 같은 예감이나 그런 게 드셨나요? 사실 전반에 밀어붙이는 거 보고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왜냐면 처음 예상했을 때가 레알은 그릴 것이고 리버풀이 전반 압박을 많이 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뭐 압박은 많이 하지만 양쪽 풀백이 많이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좀 공을 뺐더라도 골 넣기는 힘들겠다. 근데 이거 넘기고 이제 후반 가서 레알이 무서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터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엄청 라인을 올렸어요. 계속 압박하고 계속 몰아붙이고 근데도 크루투아는 계속 잘 막았습니다. 진짜 이거 쿠르투아 진짜 야심빙의한 듯이 다 막더라고요. 쿠르투아라는 큰 키 때문에 약간 손끝으로 걷어내는 그런 공도 꽤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네, 쿠르투아가 2m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그냥 손만 살짝 톡 뻗어도 웬만한 카시아스나 나바스 같은 키 작은 키퍼들이 다이빙해야 할 거리를 그냥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계속 압도하고 했지만 레알도 간간히 역습은 했어요. 이제 계속 막고 있다가도 살짝씩 올라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마팁을 대신해서 나온 코나테가 생각 외로 비니시우스를 잘 막았어요. 코나테 선발 기용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마팁이 나오길 바랬지만 제 생각에는 마팁이 그래도 리그에서 보면 드리블을 좀 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코나테를 쓴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납득이 안 가는 선발 라인업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전은 0대 0이었기 때문에 이제 리버풀 쪽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40분 정도에 이제 벤제마가 골망을 한번 흔들었죠. 결국은 이제 VAR로 이제 골 취소가 되긴 했는데 그 장면은 이제 레알 팬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은혁이 형 어떻게 보셨나요? 그때 심장이 진짜 철렁했습니다. 벤제마가 골을 넣었더라면 이제 벤제마가 다시 한번 리버풀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독일 대 한국 그 김영권 선수가 월드컵 때 골을 넣었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서 전 처음에 온사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파비뉴 맞고 벤제마한테 간 것처럼 보여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옵사이드가 뭐 맞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레알 팬 입장에서는 진짜 맞고 있다가 딱 한 번 먹이고 후반전을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이제 심장 떨어질 뻔했겠죠. 저는 그때 그 벤제마 옵사이드 골 취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때 넣었다면 전반 끝나갈 때 넣었고 그리고 그 상태로 경기가 아마 전반전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하프타임 때 리버풀이 클롭이 야, 우리 결승전까지 왔는데 한 골밖에 안 먹혔어. 우리가 2골 넣으면 이기는데 너네 여기서 포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선수들을 자극해서 후반전에 좀 더 거세고 날카롭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골이 인정이 됐다면 레알이 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점이네요. 골 넣었으면 오히려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죠. 45분을 버텼어야 되니까 후반전 45분을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경기 자체가 너무 밀렸으니까 그런 걱정도 충분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고 후반전에 이제 59분 비니시우스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발베르데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생각보다 비니시우스가 마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골을 넣었는데 득점 장면이죠.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득점 장면 환호하셨나요? 저는 경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경기 시작했을 때가 한 4시 40분쯤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기다리다가 전반전만 보고 그리고 자버리는 바람에 골 장면 못 봤지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와 발베르데가 그렇게 패스한 게 일단 수비수들이 못한 게 아니라 발베르데가 너무 잘 준 게 아니었나.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그냥 바로 앞에 통 차도 그냥 어떻게든 차도 뭐 스털링만 아니면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이 형은 어떻게 봤나요? 저는 작년 8강 때 비니시우스가 리버풀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고 4강을 간 그 장면을 직접 관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비니시우스가 해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비네신이 골을 넣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이 선수의 팬으로서 이제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벤제마 선수가 또 이제 아놀드 선수를 살짝 끌어들이는 듯한 약간 유혹하는 듯한 그렇죠. 해서 오히려 또 비니시우스 선수가 더 자유로웠다는 뭐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 뭐 여튼 리버풀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하게 먹히긴 했어요. 이제 계속 압도하다가 그래서 실점을 한 후 이제 남은 30분 가량 이제 리버풀은 계속 공세를 펼쳤죠. 계속 라인 올리고 골대 안으로 계속 슈팅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계속 공 보내고 근데 참 저희가 예전에 이제 승현이 코너에서 한번 다뤘던 골키퍼 데야 팩스 사건 그때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게 데야가 레알 갔으면 크루투아도 레알에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바스를 왜 레알이 못 믿어했는지 왜 크루투아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지 이 경기 하나로 이제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데야가 와서 크루투아가 안 왔다면 이번 우승은 없지 않았을까. 크루투아가 뭐 발밑이 막 그렇게 엄청 좋다는 평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 약간 번뜩이는 세이브 진짜 들어갈 거 다 막고 살라 선수 1대1 그것도 막으면서 살라 선수가 이제 땅을 막 팡 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살라 선수들 다른 리버풀 선수들도 뭐 딱히 그날은 딱히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대로 플레이하는 수밖에. 그래서 이제 슈팅 숫자를 한번 보면 리버풀이 이제 총 14개 레알이 2개 때렸습니다. 유효 슈팅은 리버풀이 9개, 레알이 1개. 이 9개의 리버풀의 유효 슈팅 크루토가 다 막았다는 거죠. 진짜 참 약간 되게 웃긴 게 지금까지 이제 레알이 꺾고 온 상대를 보면은 8강, 뭐 4강, 어쨌든 뭐 투웰 감독, 펩 감독, 클롭 감독 다 전술 천재들 꺾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전술 천재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이 선수 어떻게 움직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지시 내릴 동안 안첼로티 감독은 크루투아는 골키퍼를 잘하면 되고 벤제마는 골을 잘 넣으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희화화하는 것이 말 많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면서 올라왔고 결국 우승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은혁이 형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결승전 경기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총 이제 이번 챔스? 이번 챔스의 레알.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16강부터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레알이 16강 때 벤피카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유 AT 투표가 잘못되는 바람에 근데 사실 앞에 팀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UEFA가 기어이 Z표를 시키는 거 보고 이거 레알이 슈퍼리그 주범이다 보니까 UEFA가 레알 떨어뜨리려고 작정했구나. 전 이 생각 들었어요, 솔직히. 그건 너무 음모론 아닙니까? 근데 왜냐하면 레알이 벤피카를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파리를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레알 팬으로서 슬펐겠습니까? 당시 메시 또 합류하고 파리에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6강도 1차전 때 음바페한테 마지막에 한 골 먹히는 거 보고 원래 한 더 먹혔어야 했는데 이 정도로 먹힌 거 보면 레알은 끝났겠다 싶었는데 후반전에 3골을 들이치면서 8강에 갔고 첼시전도 기적적으로 1점 차로 4강에 가고 또 호드리구가 매직을 발휘해서 맨시티를 연장해서 무너뜨리고 결국 비닐신이 리버풀을 끝내고 정말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살라 선수는 올해가 좀 별로 운이 안 좋은 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튼 리그도 준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준우승하고 올해 제일 큰 축제인 월드컵도 못 나가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있었던 네이션스컵도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망은 하긴 했지만 근데 우승 타이틀을 이제 못 가지는 게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이제. 리버풀 팬은 이번 시즌 리버풀의 챔피언스 리그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챔스를 든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못했고 16강 할 때만 해도 왜냐면 조별리그에서 6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챔스 다시 결승까지 갈 때는 아니다. 리그에 집중해야 된다. 했다가 괜히 이제 결승까지 가서 더 마음만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패착. 이번 결승에는 못 나온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오리기가 못 나왔습니다. 네, 결승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챔스 4강 결승 3슈팅 3골. 오리기가 없어서 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리기 선수가 거의 AC 밀란이 확정적인데 리버풀은 이제 우승과 더 멀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이제 또 영입하면 되니까. 새로운 네. 그 우승을 위한 토템 같은 사람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챔스가 끝나면 이제 보통 이제 여름 유럽 축구가 끝났다고 한 시즌이 끝났다고 보죠.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어쨌든 리그 우승도 하고 챔스 우승도 하고 부럽네요. 너무 좋아요 요즘. 요즘 행복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진짜 작년에 4강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진짜 미친 듯이 행복했습니다. 내년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바이에른 미넨이 드는 걸로 하고요. 미넨이 과연 나겔스만을 자르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틀린 말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릅니다. 아직 저희도 DNA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코바치 잘리고 플리기 와서 우승했던 그때를 다시 바라는 건 아닌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월드컵 전까지 나겔스만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한시 플릭이 월드컵에서 독일 대표팀으로 조별리그를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시 플릭이 경질되고 미넨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미넨이 우승할 때 당시 8강부터 단판이었는데 이번에 또 원숭이 도창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리그가 중단이 되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또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갑자기 행복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또 이번에 다시 챔스 오게 된 바르셀로나가 또 8강에서 8대1을 당하고. 바르셀로나는 너무 쉬워요. 이제 미넨 입장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저는 미넨이 대파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맨시티는 이제 미넨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한테 복수할 게 좀 있죠. 여튼 챔스 결승 여기까지 얘기해 보면서 21-22 시즌 저희가 뭐 중간에 시작하긴 했지만 해축 이슈들은 여기서 당분간은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이적설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진짜 이적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가장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팀, 저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이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정 짓고 나서 진짜 계속 링크되고 뭐 히어리고도 이따 말하겠지만 뭐 벌써 2명이나 나왔고 링크되고 뭐 연결된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이제 로마노 기자 피셜 히어리고 뜬 선수들 2명이 있죠. 사우스햄튼의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의 페리시치 선수. 프레이저 포스터는 골리니의 대체 후보 골키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라고 합니다. 후보 골키퍼는 보통 컵 대회에만 나오니까 차차하더라도 페리시치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리시치 선수도 이제 FA로 2년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번 주 내로 메디컬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페리시치 선수는 이제 포지션이 윙백, 뭐 윙어도 가능하고 또 특이점으로 양발이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건데 페리시치의 이제 토트넘 영입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리 콘테 감독님이 정말 원하는 선수가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인테르에서도 뛰어보지 않았습니까? 뛰어봤다기보단 지도를 받았다고 해야 되겠다. 네,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치가 토트넘에 온다? 이거는 콘테 감독님이 아주 기뻐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페리시치가 또 뮌헨 가서도 엄청 잘했어요. 진짜 어느 감독이나 좋아할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토트넘의 페리시치 영입은 최고의 영입 중 하나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넨으로 잠깐 임대를 왔었죠. 이제 콘테 감독 시절이었을 텐데 아마 그때가. 그때 이제 미넨 보드진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페리시치를 이제 완전 영입을 하지 못했다는 거. 페리시치가 이제 미넨에서 이제 트래블도 달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때 완전 영입을 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미넨의 살림이 지금까지. 지금 윙어의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르로이 자네라고. 맨시티한테 사기 크게 먹었죠. 거기도. 십자인대를 나간 데다 또 주급 문제 때문에 뮌헨 주급 체계가 지금 박살이 났다고. 그렇죠.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죠. 어쨌든 사네 선수 들어오고 나서. 페리시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페리시치가 원래는 이제 윙어를 뛰던 선수가 인테르로 가서 이제 윙백을 뛰게 된 건데, 그럼 이제 또 토트넘에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윙어에서 풀백으로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는 아니고 보여줄 수도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선수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선수도 이제 챔스 우승을 했죠. 그렇죠. 챔스 우승에 뭐 공을 세웠다기보다는 챔스 우승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사실 축구 선수라기보단 골퍼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하지 않나. 우승 파티는 이번에 갔던데요. 정장 입고.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벨과 이든 해저드였던가 에덴 아자르였던가 그 두 선수 대신 비닐신이 확실하게 컸기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자르의 경우 저희가 쿠르투아를 또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액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 영입은 이제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벌써 토트넘은 2명이나 영입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진하게 링크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피셜까지는 안 떴고 거피셜도 안 떴어요. 그런데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이 선수가 진짜 토트넘으로 옮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바로 인테르의 센터백 바스토니 선수입니다. 바스토니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토트넘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수비인데, 바스토니가 와서 로메로와 같이 수비진을 이루고 가운데 다이어와 산체스 둘 중 한 명을 더 폼이 좋은 사람을 두고, 그리고 윙백에 레길론, 에메르송 아니면은 이 둘 중에 한 명 대신 페리시치 넣고, 그리고 공격진에는 손흥민과 케인, 거기다 클루세프스키 완전 영입해가지고 놓으면 이거 토트넘은 이제 중원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보면 완전 우승권에 도전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 무조건 우승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승권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벤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콘테 감독 아래에서는 이제 왼쪽 스토퍼로 뛰었는데, 벤 데이비스 선수는 이제 그렇게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었죠. 왼쪽 풀백으로 뛸 때도 너무 별로였고, 근데 콘테 감독 와서 약간 살아나는 낌새를 보이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토트넘 팬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벤 데이비스 선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왼발 센터백, 이제 콘테 감독은 이제 왼쪽에는 왼발 센터백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왼발 센터백, 특히 이제 자기가 인테르에서 지도했던 바스토니 링크가 굉장히 진한 것 같은데, 뭐 좋은 선수인 거는 저희가 다 아니까 이적할 확률 정도는 몇 퍼센트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적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고 한 65%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원래 아탈란타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아탈란타는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토트넘은 컨퍼런스에 나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번 시즌, 다음 시즌부터 이제 챔스에 확실히 나갈 수 있고, 인테르가 이게 세리의 전체적인 특징이 돈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토트넘은 물론 레비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테르보다는 많이 줄 거고 챔스도 나갈 수 있고 또 PL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장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콘테 감독이 원픽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제 바스토니 선수가 그만큼 이제 콘테 감독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콘테 감독이 이제 다음 시즌 토트넘에 잔류한다는 것 자체도 최신 소식입니다.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나간다 만다
파리를 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죠. 파라티치와 면담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남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바스토니의 영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은혁이 형처럼 상당히 높은 확률일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진하게 링크되는 경우는 나중에 뭐 빠그라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맞지 않을까. 저도 은혁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링크도 진하고 사실 인테르가 재정 상황만 너무 이렇지만 않으면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핵심 자원인데 인테르가 뭐 재정이 안 좋다, 구단을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스토니의 영입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다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바스토니까지 영입이 된다 치면은 벌써 3명의 선수가 영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토트넘도 이제 어쨌든 선수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명씩 각자 정리를 해야 되는 선수를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성관이는 가장 최우선으로 정리돼야 되는 선수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정리돼야 되는 선수가 윙크스라고 생각합니다. 윙크스. 네. 일단 토트넘 유스 출신이고 잉글랜드 홈그로운 자격까지 있는 윙크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토트넘이 작년에 베일을 임대로 데려오면서 꽤 재미를 봤었단 말이에요. 베일도 윙크스처럼 잉글랜드 홈그로운이면서 게다가 구단 홈그로운이기까지 해가지고 윙크스랑 아주 조건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똑같은데 이번에 베일이 계약 만료로 레알을 떠날 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윙크스와 베일 둘 중에 한 명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윙크스는 돈 받고 팔고 그리고 베일을 그냥 공짜로 영입해서 어차피 베일도 월드컵까지는 뛰면서 폼을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영입을 해서 베일을 쏠쏠하게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윙크스 대신 베일로 바꾸는 걸 생각하면 윙크스를 제일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진의 뎁스를 생각해보면 대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선수 있나요? 대체자를 지금 딱히 생각나는 선수는 많이 없지만 인도벨레? 옥슬레인 체인벌린? 일단 약팔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희 팀이 아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생제르맹의 이드리사 게에 선수가 토트넘하고 이적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리그왕을 즐겨보기 때문에 게이가 그래도 윙크스보단 나을 거예요, 확실히. 왜냐면 생각보다 수미도 괜찮고. 근데 이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 주관이 아닌. 근데 뭔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뭐 계속 부추기고 이러니까 뭔가 자꾸 다 약팔이 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토트넘 팬이라기보다 약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다 보니까 토트넘을 좋아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약간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좀 혹하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진짜로 게에 선수를 좋아합니다. 파리에 남아줬으면 좋겠는데 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딱히 와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추천드려본 겁니다.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 윙크스 선수가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호이비에르 선수도 있고 스킵 선수도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포지션이 시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윙크스 선수를 대체하려면은 뭐 링크나고 있는 잭 워드프라우즈 뭐 포지션은 그나마 유사하죠 윙크스 선수랑. 근데 뭐 가격이 차이가 천차만별이니까. 성관이는 이제 윙크스를 팔아야 된다고 했고 승현이는 가장 먼저 토트넘에서 처분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요? 저는 뭐 윙크스도 처분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가장 급한 거는 베르바인이 아닐까. 베르바인이 모우라보다 더 시급한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 시즌 두 선수의 활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우라 선수는 이제 손흥민 선수 골 넣는 마지막 어시스트 손흥민 득점왕 시켰다 노릇. 그게 가장 기억에 남지만 어쨌든 베르바인 선수는 이제 레스터전 추가 시간에 2골 넣는 엄청난 역전극을 보여줬던 또 임팩트가 있는데 그래도 한 명을 고른다면 누가 더 시급한가요? 보내야 되는. 그렇죠. 그래도 베르바인을 보내는 게 모라가 그래도 경험이라도 있고 베르바인이 조금 더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선수가 어차피 팔 거 이적료도 조금 챙기게 베르바인을 파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르바인은 기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국대 가면은 베르바인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제 국대 가서도 이제 항상 주전하고 하니까 베르바인 선수도 이제 쿨루세스키, 손흥민, 케인은 뭐 넘사라고 쳐도 쿨루세스키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선수까지 제치는 것도
실상 기대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팀을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서. 여튼 이제 승현이는 베르바인 얘기를 했고, 은혁이 형은 누군가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윙크스 말고는 팔 선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돈벨레보다 윙크스가 더 시급한가요? 아, 은노벨르 경우가 있었구나. 저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이번 시즌 임대로 나갔던 아하. 은돈벨레, 로셀소 다 팔아야 됩니다. 여튼 그러면 은돈벨레, 로셀소까지 포함해서 누군가요? 전 그러면 은돈벨레로 하겠습니다. 그나마 윙크스는 토트넘 유스 출신의 토트넘에서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 정상 참작이 되거든요. 하지만 은돈벨레는 전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정팀인 리옹에 돌아가서도 굉장히 못하고 있다고 소식이 많이 들리고, 역시 은돈벨레를 처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또 은돈벨레를 사려는 팀이 있을까? 뭐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먼저 팔아야 될 대상은 맞다고 저도 동의해요. 은혁이 형 말에. 로셀소는 이미 비아레알과 링크가 꽤 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돈벨레는 귀신같이 지금 뚜렷한 링크가 없는데, 이 선수 멘탈도 안 좋고 너무 설렁설렁 뛰고, 성격도 더럽죠 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태도도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태도가 제일 문제죠, 실은. 그래서 뭐 여러 방출 리스트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토트넘은 영입도 시급하지만 방출도 시급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보면서 다음 주쯤이면은 바스토니에 대한 더 뚜렷한 윤곽도 나올 것 같고, 뭐 추가 링크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한번 토트넘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추가 다른 팀과 다른 선수 이적설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아메니 선수. 뭐 저희한테 그렇게 익숙한 선수는 아니에요. 어쨌든 리그왕 선수기 때문에. 레알, PSG, 맨유, 리버풀 링크가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추아메니도 결국 음바페 할 것이다. 레알을 버리고 PSG를 선택할 것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추아메니 선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추아메니는 음바페처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일단 추아메니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음바페랑은 좀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음바페는 자유의적이어서 완전히 본인 의지였다면, 지금 추아메니는 모나코에서 비싸게 팔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모나코가 이때다 하고 돈을 확 땡길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돈을 많이 주면 그걸로 갈 것 같고, 추아메니도 지금 현재 레알로 엄청 가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개인 합의도 레알과만 거의 했다고만 들어가지고, 이 추아메니는 아마 카마빈가처럼 바로 레알로 이렇게 조용히 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시즌은 이제 크카모가 아니라 뭐 카마빈가, 추아메니, 발베르데도 카추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리버풀 링크도 있는데, 리버풀 입장에서 추아메니 매력적인가요? 사실 리버풀이 이제 주전 미드진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긴 한다. 추하면이 저는 오는 거 무조건 찬성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리버풀은 좀 아닌 것 같고, 레알이 드림클럽이라 말하는 선수기 때문에 아마 레알로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혹시 조금의 가능성으로 PSG? 그렇죠. 그 정도. PSG 아니면 레알인데, 뭐 추아메니 선수도 저희가 한번 따로, 저희가 어쨌든 저희한테 생소한 선수기 때문에 추아메니 선수를 따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코너도, 선수 분석하는 코너도 한번 생각을 해보곤 있어요. 저희가 뭐 어쨌든 이제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다양한 코너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알 링크가 또 한 명 더 있죠. 하파엘 레앙. 이제 AC 밀란의 공격수인데, 하파엘 레앙이 이제 음바페 대체자로 영입이 될 것 같은데, 윤혁이 형은 하파엘 레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레앙을 영입하면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AC 밀란이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처럼 막 재정 상황이 한때 심각하긴 했지만 또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거든요. 밀란이 기가 막히게 또 선수를 잘 지켜요.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레알 마드리드 링크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사심이 좀 담겼습니다. 미넨 링크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일단 그래도 최근 오늘 가장 슈퍼스타의 이적설이라 하면 뭐 마네 선수 이적설이 아닐까 싶은데, 마네 선수가 이제 리버풀 나가는 건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마네 선수 뭐 아쉽나요? 아니면 뭐 이제로 나갔으면 좋겠나요? 뭐 어떤 느낌인가요? 뭐 나갔으면 좋겠는 건 아니고, 사실 이번 시즌 후반기에 잘해서 나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때 헤어져야
서로 멋있고 감정 불키지 않고 잘 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리버풀에 대해 너무 막 공격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잘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내면. 일단 미넨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좋습니다. 마네. 뭐 레비의 대체자는 아니라고 얘기가 많아요. 미넨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랑 마네 둘 다 사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레반도프스키는 뭐 이제 좀 꺼졌으면 좋겠고 마네 선수가 와서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미넨 링크는 그라벤베르 이제 Here We Go가 떴죠. 아약스의 중앙 미드필더인데 2027년까지 이제 미넨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FM 본자라고 흔히들 하죠. FM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우찬이가 원하던 톨리소의 그런 배설물을 치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죠. 톨리소가 뛰면 톨리소가 배설물을 싸는데 그라벤베르가 왔기 때문에 아예 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톨리소가 제 기억상으로 꽤 비싸게 주고 데려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톨리소가 입단할 때만 해도 톨리소가 이제 구단 레코드를 갱신하고 왔습니다. 톨리소가 이제 또 별명이 미넨에서 제일 축구 못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축구 잘하는 팀에서 제일 축구 못하는 애. 그래서 그라벤베르 좀 굉장히 한 몇 년은 아니고 몇 번 전부터 링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미넨과. 그렇죠. 이번에도 미넨이 거의 유일한 링크였죠. 겨울부터 계속 쭉 이어졌던 것 같고 뭐 리버풀 링크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미넨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적설 얘기인데요. 오피셜이 오늘 다룰 오피셜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즈라이 선수 얘기입니다. 똑같이 아약스 선수예요. 아약스의 라이트백 선수인데 모로코 국적이고 2026년까지 미넨과 계약을 했습니다. 저의 파바르는 뭐 그렇다 쳐도 미넨 팬들이 톨리소만큼 싫어하는 선수가 또 있죠. 부나사르라고. 그죠. 요즘 사르 이름 들어가는 선수들이 다 욕먹고 있죠. 못해가지고. 르로이 사네. 뭐 르로이 사네도 있고 피에레 말랑사르라고 또 거기 욕먹고 있고. 일단 부나사르를 골도 보기 싫네요. 마즈라이 선수가 아주 잘해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나사르보단 낫겠죠, 당연히. 여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이적설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오늘도 성관이가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성관이가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죠. 네, 오늘 세 번째 코너 나였으면입니다. 내가 구단주였으면, 내가 감독이었으면 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감독이나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토론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아주 골치를 겪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 선수와 현재 한국에 와서 남산과 에버랜드를 돌아다니며 매우 신나게 즐기고 있는 네이마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PSG의 구단주인데 음바페가 찾아와서 음바페한테 이번에 구단 영입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권리를 줬죠. 그런 음바페가 찾아와서 바르셀로나에 우스만 덴벨레를 영입할 것을 요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파리의 공격진은 이미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라는 부동의 쓰리톱이 있기 때문에 덴벨레를 영입할 시 이 중에 한 명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현재 파리의 상황상 내보낼 수 있는 자원은 네이마르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덴벨레 영입을 위해서 네이마르를 할 가치가 있는가?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그럼 이번 주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은혁이 형이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덴벨레 영입 때문에 네이마르를 판다는 거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당연히 네이마르를 팔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수한테 구제불능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덴벨레한테는 구제불능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덴벨레를 아주 싫어하는데 1819 4강 1차전 때 덴벨레가 그때 완벽한 각이었는데 소녀슛을 차서 리버풀이 우승하고 바르샤가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좋아하고 평상시에 훈련도 너무 게을리하고 부상도 너무 자주 당하고 실력도 많이 퇴화됐고 재능이 있다 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굳이 덴벨레 때문에 네이마르를 판다는 거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 네이마르를 지켜야 한다가 일단 먼저 나왔고요. 저는 이거와 반대로 네이마르를 지금 팔아야 한다. 네이마르를 팔고 덴벨레를 공짜로 데려와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일단 파리가 음바페한테 재계약을 하면서 되게 많은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뭐 파리가 원래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파리는 음바페를 영입함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한테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리 파리일지라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음바페를 FA로 데려오고 네이마르도 지금 이때 팔아 놓으면 지금 팔면은 뭐 아무리 데려올 때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한 1,000억 이상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 1,000억 정도는. 그래서 그 정도를 받아서 미드필더로 보강하고 수비수도 어느 정도 보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저는 반대로 또 반대 의견인데요. 네이마르를 덴벨레랑 바꾼다?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마르를 팔 가치가 있으려면 덴벨레 정도 선수는 안 되고 축구 전체에도 거의 없지 않나. 네이마르 정도의 위상과 실력과 유니폼을 팔아줄. 이제 네이마르는 음바페와 함께 파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번에도 2대2가 맞춰지긴 했는데 저는 네이마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근거로는 한번 음바페 밀어주기로 했으면 팀 내 에이스라는 자리를 음바페라는 딱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완전 풀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음바페 선수가 네이마르랑 뛰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직접 찾아와서 덴벨레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저희 가정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믿어줄 거 끝까지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푸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나랑 음바페가 같이 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을 때 확실히 푸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마르를 1,000억 이상에 팔려면 맨유에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맨유에 팔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근데 맨유가 일단 맨유 말고도 PL 팀들이 되게 돈이 풍부해가지고 PL 팀에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유는 대용이 만약에 대용 딜이 어긋난다면 공격진에 그 돈을 거의 다 투자할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맨유가 대용 딜만 좀 빠그라지면은 진짜로 미친 짓 하고 영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착각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맨유가 다음 시즌 유로파에 간다는 겁니다. 네이마르 자존심상 컨퍼런스 리그나 리그만 뛰거나 유로파는 절대 네이마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어쩔 수 없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마르 첼시 이야기도 있죠. 첼시는 이제 챔스도 가고 첼시도 지금 공격진이 문제죠. 구단주가 이제 넘어가면서 영입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첼시가 전폭적으로 구단주의 투자를 받으면 거기도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리 성관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첼시 공격수가 루카쿠, 베르너인데 네이마르가 확실히 그 둘보단 나을 거고 그리고 베르너가 이번에 분데스리가로 떠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베르너가 분데스리가 팀으로 이적한다면 첼시가 네이마르를 1,000억 정도에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첼시 입장에서는 왠지 그 딜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네이마르를 팔아야 된다는 하나의 의견 중 하나가 뭐 아까 말했듯이 음바페를 뭐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하나의 일환이긴 한데 예전에 이제 브라질 커넥션 PSG에서 말 많지 않았습니까? 뭐 카바니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려고 하는데 알베스랑 뭐 네이마르가 공 안 주는 뭐 그런 짤도 저희가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뭐 에메리 감독 시절에도 선수단의 파벌이 확실히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남미 커넥션과 프랑스 커넥션이 살짝 부딪히지 않을까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선수단을 쭉 보니까 뭐 마르키뉴스, 파레데스, 디마리아, 네이마르 뭐 이런 선수 남미 출신 선수들이고 음바페, 뭐 킴펜베 뭐 이런 선수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뭐 바이날둔 같이 뭐 유럽 선수들과 이제 이카르디 같은 이제 이카르디도 포함되어 있는 남미 선수들 간에 뭔가 파벌 싸움이 있을 때 항상 이제 남미 대표 네이마르, 프랑스 유럽 대표 음바페 이 둘의 만약에 충돌이 있다면은 이거 굉장히 이제 권력 싸움에서 물론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편을 들어줄 선수는 음바페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마르는 뭐 솔직히 엄청난 기대를 받고 왔죠. 3,000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왔는데 뭐 음바페 선수도 아직까지는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챔스 우승을 못했습니다. 뭐 네이마르가 못해서 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바페를 초대형 계약으로 잡은 이후에 한번 싹 바꿔서 음바페를 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찬이 형이 이제 그 남미와 유럽으로 나눠서 그런 파벌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게 에메리 시절에도 그렇고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파벌 싸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음바페 밑에 있기 때문에 음바페가 구단주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파벌 싸움은 없을 것이다. 다 음바페 빨아주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이마르가 과연 음바페 밑에 있고 싶어 할까요? 근데 어차피 네이마르 아직 이제 나이가 좀 있죠. 그렇죠. 몇 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덴벨레는 네이마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패급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찬이가 말한 것처럼 음바페를 위해서 밀어주고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덴벨레는 사실 본인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본인의 문제를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얘는 그렇다기에 바르샤에서 기회도 많이 줬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선수의 멘탈리티 자체가 선수로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뭐 고향 팀으로 돌아오고 자기가 친한 친구들과 같이 하면은 그동안 타지에서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멘탈 회복도 잘하고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음바페가 덴벨레를 자기 정말 친구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는 자기랑 급이 다른데. 아니 뭐 어쨌든 이번 주제는 이제 음바페가 직접 데리고 와서 와요. 덴벨레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제 생각에는 뭐 급이 맞다 그거보다도 음바페가 덴벨레 영입할 것을 요구했다? 같이 놀라고 하는 게 아닐까. 덴벨레가 이제 거의 축구사에 남을 정도로 프로의식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괜히 외국 갔다가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덴벨레가 음바페까지 물들이는 게 아닐까. 오히려 파리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뭐 저도 덴벨레를 뭐 네이마르를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주제 자체가 네이마르 대체제가 덴벨레라는 초점에 맞추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그냥 네이마르는 파는 것도 나쁘진 않다. 뭐 어쨌든 이제 네이마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주장이긴 한데 그게 하필 덴벨레라서 살짝 꺼림칙하긴 해요. 어쨌든 덴벨레가 이제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선수고 완전 거의 밑바닥을 찍었죠, 선수 인생에서. 실력적으로는 뭐 간혹 잘하기도 하는데 불협화음이 너무 많잖아요, 팀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잡음이 있지만 그래도 네이마르를 보내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찬이의 종합적인 말이 저도 일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덴벨레가 아니라 비니시우스였다면 저도 조금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덴벨레가 아니라 조타 정도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타 그 자리에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조타는 좀 스탯 세탁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레알전에서도 작년 8강 1, 2차전 아무것도 못했고 이번 결승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조타가 물론 잘하는 선수인데 딱히 B클럽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덴벨레를 반대하는 분위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를 팔고 손흥민을 영입한다, 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외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손흥민이 파리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제가 리그한 경기를 잘 봐서 아는데 거친 파울이 많이 일어나도 주심이 휘슬 자체를 잘 안 부는 리그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보면 이제 또 달려들 거예요. 또 손흥민이 부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그 거친 리그강 속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면 일단 대체자가 동갑내기고요. 동갑내기로 대체자를 찾는 게 일단 재밌긴 한데 그래도 네이마르랑 손흥민이 교체된다면 저는 할만하다고 봅니다. 뒤에서 메시가 찔러주고 손흥민이랑 음바페 둘이서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 수비는 둘 다 못 잡아요. 둘 다 빨라가지고 둘 중 한 명만 일단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쪽에서 튀어나가니까 거기서 못 잡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잡으려고 해도 메시가 올라와요. 메시가 올라와서 중거리를 때려요. 그럼 이걸 또 막기가 힘드니까 네이마르랑 손흥민을 바꾼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스만 덴벨레를 FA로 영입하고 그리고 네이마르를 파는 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고 번외로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를 스왑하는 그런 딜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우스만 덴벨레를 FA로 영입하고 대신에 네이마르를 돈 받고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스왑 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세 번째 코너에 저희가 네이마르 얘기를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현재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이제 한국에 와 있잖아요. 이제 아까 성관이가 얘기했듯이 네이마르가 지금 남산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클럽도 가고 강남에서. 아주 진짜 재밌게 놀더라고요. 아 강남클럽 그럴 걸 그랬다. 지금 엄청나게 오래 있어요. 지금 한국에 보통 A매치 하면은 뭐 보통 한 2, 3일 전에 와서 A매치 딱 하고 가는데 이번에 거의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지금 한국 생활을 여행을 놀러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이미지가 확 좋아져서 그런지 저도 이제 팔아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닥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여튼 이번에는 저의 코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미뤄뒀던 코너죠. 오늘 드디어 이제 해외 축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K리그를 다룬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FC 서울입니다. 일단 이제 제가 1화 때 언급드렸다시피 FC 서울 저는 꽤 강성팬이죠. 강성팬? 훌리건. 훌리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엠버서더. 그래도 이제 팬석 가서 이제 N석이죠. N석 가서 뭐 같이 응원도 하고 서서 경기를 보는 경우도 있는 팬인데 K리그가 매주 경기가 있으니까 매주 이제 FC 서울 소식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준비해본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처음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K리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FC 서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즌 FC 서울의 전체적인 개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FC 서울의 순위는 15경기 승점 18점을 현재 7위입니다. 일단 하위 스플릿에 소속되어 있죠. K리그가 아무래도 12팀? 12팀이다 보니까 7등이면은 하위 스플릿이죠. 현재 리그 5위인 포항이랑 승점 2점 차고요. 2위인 제주와 승점 8점 차입니다. 초반에 이제 굉장히 최하위권이었어요. 그거를 감안하면 이제 빨리 순위를 끌어올리다가 최근에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뭐 저희가 계속 언급드렸지만 제가 보러 가면 이기고 안 보러 가면 지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김천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했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FA컵 제주와의 FA컵에서 3대1로 이겼는데 둘 다 제가 안 보러 갔는데 일단 1승 1무였어요. 그렇지만 리그에서 최근 3경기 1무 2패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작년에 강등권이었던 팀을 현재 감독인 안익수 감독님이 소방수로 맡으셔서 가까스로 7위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재작년은 9위였는데 실제로 뭐 K리그를 잘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FC 서울은 명문팀이라는 인식이 꽤 강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FC 서울의 성적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의 한창 전성기를 이끌던 대한 선수라든지 박주영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다 사라지고 현재는 뭐 지금도 유명한 선수들은 많지만 현재 성적은 뭐 명문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다. 이런 짜증이 좀 나네 갑자기. 근데 이런 부진기도 있는 게 당연한 거고 FC 서울 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응원해 본 결과 그냥 인천 유나이티드를 응원했으면은 과연 저런 반응이 나왔을까? 인천이 계속 시즌 내내 12위 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시즌 한 10경기 남기고 점차 올라가서 딱 시즌 끝날 때 강등권에서 딱 벗어나는 10등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해 봤어야 이제 FC 서울도 이 정도면 그래도 최악은 아니니까 만족한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좀 보기에 겨운 것 같습니다. 멤버를 보세요. 이따가 베스트 11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멤버가 K리그 내에서 전혀 나쁜 편이 아닙니다. 먼저 감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익수 감독님입니다. 안익수 감독님이 그닥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유명 감독님은 아니셔서. 그래도 이제 현재 익수볼이라는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내긴 하셨어요. 이제 후방 지역에서 이제 빌드업을 굉장히 고집하시고 점유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처럼 안으로 좁혀 들어와요. 빌드업 할 때. 그리고 나서 기성용 선수, 수명 미드필더인 기성용 선수가 중앙 수비수처럼 내려와서 셋이서 빌드업을 하고 앞에서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두 명이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면서 점유율을 점점 가져가면서 공간을 향해서 공을 전진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시는데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점유율은 많은데 골을 못 넣는다. 스트라이커의 부재. 뭐 이런 점이 가장 뼈아프죠.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팀들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골을 넣어줄 에이스 선수를 이제 외국인 선수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전북의 일류체코나 구스타보 선수도 그렇고 뭐 약간 정통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대구의 뭐 세진야 선수도 그렇고 인천의 무고사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득점 1위를 달리고 네. 있는. 근데 FC 서울은 현재 최종 전방 스트라이커가 전부 한국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게감도 없어요.
뭐 이거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것 제가 같은데. 너무 개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불편합니다. 무기감이 없어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얘네. 진짜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이승우를 영입했으면 과연 아니요, 이승우는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트라이커는 이제 안익수 감독님의 스트라이커는 항상 키가 크고 약간 버텨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이 앞으로 들어갔을 때 버텨주고 이제 좋은 이선 자원을 아무래도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이선 자원들한테 연결을 해주고 하면서 마무리 짓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를 보러 갔을 때만 해도 다 실망적이었어요. 최전방이. 이제 갑자기 열이 또 갔네요. 그리고 나서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굉장히 사이드로 벌리길 원하십니다. 이제 제가 감독님이 지도하는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그 좌석에 앉아서 감독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팔로세비치라는 선수한테 계속 사이드로 빠지라고 거의 고함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엄청 무섭거든요. 제가 혼내는 것만 진짜 2번을 봤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도쿄올림픽 대표팀 주장으로 알고 있는 이상민 선수. 네네. 이상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FC 서울로 들어왔는데 경기를 하던 도중에 이상민 선수가 급격하게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급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상민 선수가 몸 풀고 있는 데가 좀 멀다 보니까 저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이상민 선수가 살짝 늦었어요. 빨리 튀어와야 되는데 좀 꿈찔꿈찔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감독님이 막 눈이 돌아오면서 보록보록 화를 내는 거예요. 진짜 빨리 나오라고 해서 살짝 욕은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상민 선수가 나중에 카메라도 그 FC 서울 전용 유튜브 카메라에도 잡혔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막 억울하다는 듯한 그런 제스처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잡혔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제가 직관 가서 본 경기가 중에 골키퍼 양한빈 선수를 중간에 교체합니다. 후반 막판에 교체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그날이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어서 백업 골키퍼인 백종범 선수가 부모님이 오셔서 그걸 위해서 골키퍼를 교체해줬다 이런 얘기도 루머도 있고 양한빈 선수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꽤 많이 해서 질책성을 교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튼 골키퍼 교체는 흔하지는 않잖아요 경기 중에. 그렇죠. 그래서 양한빈 선수가 교체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티를 팍팍 냅니다. 과 인사도 안 하고요. 쌩깝니다. 코치들과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장갑을 던집니다. 인사는 했습니다. 정정할 때.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한 달 전이다라고 보니까 헷갈렸는데 인사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갑을 던졌을 거야 아마. 제대로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 안익수 감독님이 경기를 이제 이기고 있는 경기가 이제 3대1 정도로 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장을 안 보고 팔짱 끼고 양한빈 골키퍼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을 안 봐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꼬라봅니다. 인상 찌푸리고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김진규 코치 있죠. 옛날에 국가대표 센터백이었던 김진규 선수 코치, FA서울 코치인데 같이 쳐다봅니다. 둘이서 몇 분간 눈을 떼지 않았어요. 양한빈 골키퍼한테. 양한빈 골키퍼가 주전이긴 하지만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둘이 계속 쳐다봅니다. 경기장 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김진규 코치가 가서 한마디 하죠. 엄청 무섭게.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정말 무서운 감독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FA서울 팬들은 무섭든 안 무섭든 이기기만 해주세요 했는데 잘 이기다가 또 최근에 잘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멤버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국가대표가 2명이나 있습니다. 나상호 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 있어요. 이번에 그 러시아 리그가 중단이 되면서 6월까지 잠시 임대로 지금 FC 서울에 합류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원소속팀 루빈 카잔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FC 서울 팬들은 강등된 리그 왜 가냐? 완전 영이 가자. FC 서울 한 시즌만 더 있고 월드컵 끝나고 유럽까지. 월드컵 끝나고 다른 리그 가보자.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나상원 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 대표팀이죠. 홈 소속팀이 연령별 대표팀이라는 말이 더 많은 조영욱 선수. 슈팅 몬스터. 그래서 슈팅 몬스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캡틴. 기캡틴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의 거의 윗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센츄리 클럽 가입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굵직굵직한 선수가 분명히 있는데 성적은 안 좋아요. 약간 저의 울분 통하는 코너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있는데 센터백은 이제 오스마르 이한범 선수고요. 왼쪽 풀백에 김진야 선수 있죠. 김진야 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고
그때 정경기 출전하면서 그렇죠. 진짜 야위어 보였는데 정경기 출장하는 거 보고 풀타임. 와 이거 진짜 끝나고 저 사람 죽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잘 뛰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간 선수를 보는 인천 팬의 입장에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에는 이제 박동진 선수, 김신진 선수가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그 9번 자리가 아쉽다. 김신진 선수는 이제 안익수 감독님의 전 직장이었던 선문대에서 안익수 감독님이 직접 데리고 오신 선수고, 박동진 선수는 이제 원래 센터백 선수예요. 근데 이제 포변을 해서 뭐 포변한 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공격수로 하고 있는데 득점력이 둘 다 확실하진 않아서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키플레이어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누굴까요? 기성용? 그렇죠. 당연히 기성용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차원이 달라요. 미친 킹용. 빌드업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단계 내려와서 센터백처럼 빌드업에 참여를 해요. 근데 센터백인데도 센터백처럼 내려와서 빌드업을 하는데도 왼쪽 측 윙어, 좌측 윙어로 보여주는 롱패스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이 롱패스를 장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롱패스 하나 있다면 그럼 진짜 공격하는데 편하거든요. 정말 좋은 무기가 됐어요. 중장거리 패스가 진짜 정확해요. 그리고 그냥 시원하게 전환이 막 시원시원하게 돼서 정말 본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FE서울 같은 경우는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압박이 세게 들어오면은 그걸 어쨌든 개인 능력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걸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제 기성용 선수입니다. 아 역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짬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서울에서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느려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 더 바라면 그것도 욕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소개는 마쳤으니까요. 지켜볼 만한 선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대본을 한 2주 정도 전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연론별 대표팀 이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예,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님의 올림픽 대표팀에도 뽑혔는데, 올림픽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도 뽑혔는데 딱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에도 낙마하고 지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선수 지켜봐야 됩니다. 이한범 선수입니다. 서울의 센터백 한 자리를 주전을 차지했죠. 왼쪽에는 오스마르 선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한범 선수가 있는데 2002년생이에요 이 선수.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21살. 그렇죠. 진짜 일단 성관이보다도 어리고 저보다 어리고 승현이 보다 한 살 많네요. 키 190cm. 진짜 피지컬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팀의 외국인 공격수랑 몸싸움을 하거나 제공권에서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항상 1인분을 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오스마르 선수가 파트너를 굉장히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빌드업도 가능하고 볼커팅도 괜찮아서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저는 뭐 외국을 나가도 충분히 먹힐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국가대표팀 한 자리도 가능할 거라고, 추후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김영건이 국가대표 은퇴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건 은퇴하게 되면 김민재, 이한범 한번 기대해볼 만한 선수지 않을까. 일단 빌드업 시 공격적인 패스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받는 평가도 김민재 다음에 뒤를 잇는 대형 유망주 수비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김민재 선수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프로를 데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민재 선수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지금 프로를 데뷔해서 주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는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교하는 게 좀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한범 선수 꼭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저의 원픽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다. 제가 유니폼도 이번에 원정 유니폼 사서 이한범 선수 마킹하려 했는데 또 마킹지가 없대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안타깝게 마킹을 못했던 기억도 있는데 이한범 선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간 FE서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뭐 대략적으로 뭐 대충 뭐 넘어가면서 횡설수설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K리그는 꾸준히 다룰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저희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챔스 결승까지 끝나면서 해외 축구 21-22 시즌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은혁이 형의 월드컵 관련 코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적 시장은 이제 워낙 바쁘고 돌아가니까 지금까지 FC 한영 5화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